때는 3년 전 겨울쯤 수원역 부근에서 겪었던 일이다. 지금은 더 이상 그곳에 살진 않지만 그 당시엔 내가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어. 회사 기숙사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면 수원역 맞은편에 있는 땡땡 속옷집 앞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그때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인가 30분에 한 대씩인가 아무튼 그렇게 있었는데 막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날도 너무 춥고 해서 차라리 그냥 카페에서 시간이나 때울까 생각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난 처음에 그 사람을 보고 남자인 줄 알았다. 머리도 짧고 이목구비나 뭔가 전반적인 느낌이 되게 중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가슴을 보고 여자인 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내 쪽으로 오면서 말을 걸었다. 저기요. 네?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선한 인상을 가지셨네요. 내가 그날은 화장을 좀 진하게 해서 사납게 보였는데도 선한 인상을 가졌다는 말에 좀 어리둥절했다. 도를 아세요? 뭐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일단은 잠잠고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니 요 근처 회사 다니는 거냐며 간단한 호구 조사를 한 뒤 인상이 좋아서 말 한 번 걸어봤다고 하고는 가버렸다. 그러면서 뭐 착하게 살아라였나? 아무튼 뭐라 블라블라 말하고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내가 뒤에서 그 사람이 가는 걸 지켜봤는데 걸어가는 와중에도 주위 사람들한테 말 걸고 그러는 거 보면서 뭐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닌가 보다 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날 밤 이후 그 일은 완전히 새까맣게 지내고 있었는데 정확히 딱 한 달 뒤인 12월 달 그날도 평소와 같이 회사 버스를 타려고 땡땡 속옷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오셔서 말을 거셨다. 아이고 아가씨, 내가 손이 너무 시려워서 그러는데 장갑 좀 빌려주면 안 될까? 할머니를 보니 너무 얇은 옷에 얼굴에는 보자기를 두르시고 계셨고 얇은 치마에 양말도 없이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계셨다. 거기에다 몸에는 낡은 넝마 같은 것을 두르시고 계셨다. 새빨갛게 변해버린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보따리가 3개가 들려 있었고 커다란 등산용 배낭 가방까지 메고 계셨다.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내가 끼고 있던 장갑을 빌려드리고 내 목도리도 둘러드린 다음 어디까지 가시는지 여쭤보았다. 가까운 거리면 짐이라도 들어드리고 좀 먼 것 같으면 택시라도 태워드릴 생각으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나 우리 아들 찾으러 가. 아들 찾으러. 아들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좀 이상해 보이는 행동에 치매기가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실 우리 집 할머니도 치매가 있으셨고 도저히 남일 같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짐을 드시더니 그 땡땡 속옷 가게 옆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 버리셨다. 그곳엔 웬 골목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골목길 뒤편은 유흥가 같은 곳과 통해져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유흥가라도 뭐 한락촌 그런 곳은 아니고 그냥 아줌마 아저씨들이 즐기면서 놀 수 있는 캬바레나
나이트클럽 같은 게 있는, 아무튼 인적 드문 곳은 아니었다. 그런 곳으로 할머니가 가시길래 일단 나도 따라가면서 짐을 들었는데 짐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가벼웠다. 보자기에 쌓여있는 짐 2개를 들었는데 커다란 부피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가벼웠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솜덩어리나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그렇게 할머니를 따라서 걷는데 등도 좀 굽으셨고 연세도 많아 보이시는 거에 비해 걸음걸이는 엄청나게 빠르셨다. 게다가 하필 전날 밤에 쌓인 눈 때문에 바닥이 엄청나게 미끄러웠는데 그날은 워커힐을 신고 있어서 더 미끄러웠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바닥을 보며 할머니 뒤를 쫓아가는데 따라가다 보니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텅 빈 상가가 많았고 전체적으로 좀 을씨년스러워 보이고 인적도 뜸한 곳이었는데 난 그때 수원역 부근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그 당시엔 입사 5개월 차라 수원역 주변을 탐방할 기회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생전 처음 보는 골목길에 들어서니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할머니께서 설마 나한테 해코지를 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즘에야 인터넷에서 할머니 조심하라는 등 신종 납치법 이런 식으로 경고글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상세한 정보는 없었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난 정말 의심 없이 졸졸 따라갔다. 아무리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의 난 너무 순진했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웬 가정집 같은 곳에 멈춰 서시더니 내 쪽을 쓱 돌아보셨다. 나는 여긴가 싶어 짐을 내려드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불쑥 내 옷을 붙잡으시더니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차를 대접해 주시라는 마음은 감사했는데 왠지 모를 꺼림직한 마음에 나는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막무가내로 내 팔을 붙잡고 가정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짙은 초록색 대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대청마루 같은 곳에 나를 앉혀두고 할머니께서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이미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 호의를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 자리에 앉아 주변을 쓱 한번 둘러봤는데 글쎄 건너편 방에 열려진 문틈 사이로 웬 나를 쳐다보는 사람의 눈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방문을 닫았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고는 할머니께 저 그냥 가볼게요 하고 서둘러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막 뛰어오시면서 어딜 가냐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셨는데 나한테 대접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느낌보다는 나를 놓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로 나한테 달려오시는 걸 보고 기겁해서 빠른 걸음으로 대문 쪽으로 도망치다시피 갔는데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면서 수상해 보이는 2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2명 중 한 명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한 달 전 수원역에서 봤던 중성적이게 생긴 도르 아십니까의 여성이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뒤에는 비니 쓴 남자도 있었는데 나이는 한 40대 정도 돼 보였다. 둘이 들어오면서 그 여자가 나를 보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냐면서 나를 뒤로 밀쳤다. 내 팔은 할머니한테 붙잡혔고
그제서야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할머니 팔을 뿌리치면서 약속 있다고 얼른 가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할머니 힘이 얼마나 세신지 팔을 도무지 뿌리칠래야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웃으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 앉아 얘기하자고 말했고 분위기상 내가 이 사람들을 뚫고 나가긴 힘들어 보여. 상황 봐서 도망쳐야겠다 싶어 일단은 잠잠고 다시 마루 위에 앉았다.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고 내 맞은편에는 중성의 여자가 앉았다. 비닐을 쓴 남성은 내가 앉아있는 곳 대각선 쪽에서 발장을 끼고 서 있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치만 자기네는 해코지 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면서 말을 하는데 나는 계속 건너편 방에 신경 쓰이고 있었다. 그쪽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는데 뭐 눈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거기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는데 내 앞에 남자가 버티고 있었으니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런데 때마침 할머니가 쟁반에 커피를 타오셨다. 커피에 세 잔을 타와서 종이컵에 들은 건 날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찻잔에 들어있는 걸 주셨는데 누가 봐도 종이컵에 들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일단 종이컵을 받고 신발을 벗어 좀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여자도 날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갔고 서 있던 남자도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고 여자가 나한테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우주가 어떻고 천라만성이 어떻고 하는 딱 봐도 도쟁이들이나 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자가 자꾸 얘기하는 중간중간마다 왜 커피 안 드세요? 맛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꼭 내가 마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똥줄 다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었다. 그냥 예의상 마시는 척만 하고 마시진 않았다. 그렇게 여자가 앞에서 자꾸 뭔가 말을 하는데 옆을 슬쩍 보니까 마루에 앉아있던 남자가 나에게 신경을 끄고 책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는 게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발을 들어 앞에 있는 여자 가슴을 아주 있는 힘껏 차버렸다. 여자가 악 하고 뒤로 넘어가자 책을 읽고 있던 남자가 날 쳐다봤는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타이밍에 맞춰 손에 들린 커피를 남자 눈 쪽에 휙 뿌리고 그대로 냅다 전력질주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고개를 돌리는 타이밍에 절묘하게 맞춰 커피를 뿌린 것 같다. 그렇게 전력질주한 뒤 대문을 딱 잡았는데 어느새 자물쇠와 빗장이 채워져 있었고 다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과 거리를 벌리려고 마당을 한 바퀴 쭉 달리다가 앞쪽 구석에 꽤나 큰 계집이 보여 그걸 밟고 올라가 담벼락을 기어 올라갔다. 담벼락을 탄 순간 내 바로 뒤에 남자가 쫓아온 거 보고 정말로 오줌 지리는 줄 알았다. 거기에 계집이 없었으면 어땠을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담벼락을 타고 넘어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위쪽을 돌아보자마자 그 남자도 담벼락을 타는 게 보여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그 남자 손가락을 무지성으로 수차례 내려 찍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손가락을 잡길래 돌을 그 남자 얼굴에 냅다 던져버리고 미친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가는 중간에 대문 열리는 소리도 들려서 여자도 쫓아오는가 보다 하고 쉬지 않고 계속 뛰었는데 하도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다 골목길 투성이어서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도저히 감을 못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 골목 사이사이로 뛰는데 난 평소에도 완전 저질 체력이었고 3년 동안 제대로 뛰어본 적도 없어서 토하기 직전이었다.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이러다가 금방 붙잡힐 것 같아서 코너를 돌자마자 제일 처음에 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가 창문 바깥 상황을 살펴봤는데 남자는 주변을 뛰어다니고 여자는 내 건물 맞은편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런데 그 건물 문이 잠겨 있었는지 방향을 틀어 내가 있는 건물 쪽으로 걸어왔다. 진짜 뭐 됐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소리나지 않게 조심히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까 도망쳤을 때 신발을 버리고 와서 스타킹만 신은 상태라 소리나지 않게 올라올 수 있었다. 그렇게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옥상 문을 열면 소리가 날 것 같고 밑에서는 올라오는 소리는 들리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영화에서처럼 옥상에서 다른 옥상으로 건너뛸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옆쪽을 보니까 자줏빛의 커다란 대야가 수십 개는 놓여있는 게 보였다. 그래서 제일 구석에 있는 큰 거 하나 열어봤는데 때마침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옆에 있던 작은 흰 대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들고 있던 흰 대야를 머리 위에 썼다. 혹시라도 열어보면 안 들킬까 해서. 그렇게 안에 가만히 쭈그려 앉아있는데 하필 그 대야가 김치 담길 때 쓰던 거였는지 고무 냄새에 김치 쉰내까지 나서 완전 숨쉬기 힘든 데다 뚜껑까지 덮으니까 완전 깜깜하고 밖에서는 인기척이 나는 것 같고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내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덜덜 떨고 있었는데 바깥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계단을 올라오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다가 옥상 문을 열었는지 엄청 요란한 소리가 한 번 났고 잠시 뒤 문이 닫히는 소리에 갔나 싶어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있던 고무대야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정말 너무 시겁해서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얼어 있었는데 다행히 다시 뚜껑이 닫혔다. 머리 위에 바가지를 엎어놓은 상태라서 안쪽이 꽉 차 있다고 생각했던 건지 만약에 그 바가지 안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주변에 있는 대야의 모든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전부 확인한 건지 완전히 조용해졌는데 혹시나 그 여성이 내 주변에 서 있을까 도저히 나가지는 못하겠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야 나는 내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다는 걸 알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에 문자를 보냈다. 말로 하면 소리가 새어나가 들킬까봐 전화하는 건 상상도 못했다. 119에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려주세요, 납치되었어요 라는 식으로 보냈다.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119에 문자로 신고해도 된다고 들었던 게 마침 떠올랐다. 문자를 보내고 잠시 후 답신으로 접수됐습니다 였나? 아무튼 그렇게 문자가 왔고 진짜 한동안은 추위와 두려움과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거의 체감상으로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출동해서 내가 있는 곳까지 도착한 지 20분밖에 안 걸렸다고 한다.
아무튼 옥상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밖이 뭔가 소란스러워진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땡땡씨 땡땡씨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 비니 쓴 남자가 경찰인 척 내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무전기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말소리도 들려서 진짜 천천히 뚜껑을 열고 눈만 내밀었더니 경찰이랑 119 구급대원분들 옷이 보이는 것이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께서 다들 깜놀한 모습으로 날 쳐다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진짜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했고 구조대원 부축받고 구급차에 앉아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뛰던 당시엔 아픈 것도 몰랐는데 내 발은 진짜 완전 퉁퉁 부어 있었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게 엉망진창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주 뒤인가 경찰한테 그 사람들이 잡혔다는 걸 듣게 되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신도들한테 약을 먹이면서 중독시키고 그러면서 돈을 뺏는 그런 집단이라고. 심지어 약을 먹기 위해 자기 장기도 내주는 신도들도 있었고 브로커들한테 새로운 신도 소개시켜줘서 소개료도 받고 아무튼 그런 집단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았던 건 그 사람들이 한 달 전에 나한테 말 걸었을 때부터 나를 쭉 지켜봤었다고 한다. 내가 몇 시쯤에 버스를 타는지 그런 걸 일일이 체크하고서는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나를 유인했다고. 덕분에 나는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수원역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되었고 당연히 기숙사도 뛰쳐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몸 아프신 어르신들을 섣불리 도와드릴 수 없게 되었다.